2026년 1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의 모든 시선이 단 한 곳,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네,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MHC가 열리기 때문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올해도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을지 그 핵심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JPMHC는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M&A, 투자 유치가 결정되는 말 그대로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한 해 농사를 넘어서 기업의 미래까지 좌우하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JP모건이 내놓은 2026년 전망 보고서의 키워드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약속과 압박. Promise and Pressure. 네, 인공지능 같은 기술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약속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거시경제의 압박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거죠. 맞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 복잡한 지형도 위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상이 달라졌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변방의 참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컨퍼런스의 가장 중심 무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아, 메인 트랙에서요? 예, 이건 전 세계 빅파마와 최상위 투자자들 바로 앞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최상위 리그에 속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신호죠.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 보니까 셀트리온 발표 일정이 1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 그랜드 볼룸이더라고요. 네, 가장 주목도가 높은 시간대죠. 서진석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다고 하니 이건 대놓고 우리를 주목하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력 과시를 넘어서 업계 리더로서 K바이오 전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두 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리가켄 바이오나 칸젠처럼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도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건 한국 바이오 기술의 깊이와 다양성이 그만큼 넓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꺼내든 무기가 대체 무엇인지 그 기술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기술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정 신약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원천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현재 항암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이중항체 분야입니다. ADC. 네, ADC는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면 거기에 붙어있던 강력한 항암 약물이 터지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일종의 유도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도미사일이요? 네, 바로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ADC 기술을 가진 회사가 리가캠 바이오 말고도 여럿 있을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 리가캠이 특별히 주목받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른바 시크릿 소스 같은 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핵심은 컨주얼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에 있습니다. 컨주얼. 네, 이 기술의 강점은 항체와 약물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덕분에 약물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서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은 낮추고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의 살상 능력은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 임상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네. 예를 들어 HER2 양성 유방암을 타겟하는 ADC 신약 IKS-014는 임상 1상에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데이터였나요? 기존 최강의 치료제인 에머2를 쓰고로 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보인 거죠. 와우, 에너2 다음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 CS5001은 혈액암과 고형암 모두에서 효과를 입증했는데 OR1이라는 타겟을 공격하는 ADC로서는 이게 세계 최초의 성과입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기술력이라 리가캠 바이오 박세진 CEO가 기술력이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ADC와 함께 또 다른 축이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고 여기서는 ABL 바이오가 선도주자입니다. ABL 바이오? 네,
이들의 플랫폼 그래버디는 말 그대로 항체 두 개를 붙여서 두 가지 타겟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하나는 질병 원인을 막고 다른 하나는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도록 돕는 셔틀 역할을 합니다. 잠시만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셔틀이라뇨. 그럼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겠네요.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본 게 프라이스 제약사 사노피입니다. 아, 산업이? 네,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ABL301에 대해서 무려 1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10억 6천만 달러? 최근에는 일라일 릴리로부터 5,500만 달러 R&D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 서서 이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BL 바이오가 이 기술을 뇌질환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만, 근육질환, 심지어 차세대 ADC 개발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 기술들을 보면요. 정말 환자 입장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SC 제형 변경 기술이요? 네, 기존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혁신입니다. 환자 편의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몇 시간씩 병원 의자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항암 치료를 집에서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 아닌가요? 혁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기존에 잘 팔리던 정맥주사 약을 굳이 추가 로열티까지 내가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꿀 실익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방어와 확장이고요. 시장 방어요? 네. 특허가 만료돼서 복제약의 공세에 직면했을 때 사용 편의성이 압도적인 피하주사 제형으로 특허 연장 효과를 누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둘째는 의료 시스템 전체의 비용 절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 병원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전체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죠. 이 가치를 알아본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항암제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기존 강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눈에 띄는데요. 이미 뇌전증 신약으로 크 성공한 SK바이오팜이 전혀 다른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RPT 사업이라니요?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죠. RP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항체에 붙여서 암세포로 배달한 뒤에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아, 특히 SK바이오팜이 주목하는 악티늄 225라는 동위원소는 아주 강력한 알파선을 방출해서 주변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파괴하는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2027년까지 글로벌 RPT 리더가 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던데. 기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네요. 네, 아주 인상적인 행보죠. 마지막으로 칸젠이라는 기업의 전략은 정말 독특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 같은 난치성 암 치료들을 개발한다면서 그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을 먼저 내놨다고요.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들의 핵심 기술은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 전달 기술 CDP입니다. 약물이 피부나 세포 장벽을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죠. 네. 근데 이걸 수년간의 임상시험으로 증명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스노우톡스를 통해 우리 기술 피부에 이렇게 잘 흡수됩니다라는 걸 시장에서 먼저 보여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장품으로 기술의 상업성을 입증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훨씬 더 어려운 난치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 논의를 이끌어내는 전략. 거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그렇죠. 리스크는 줄이면서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기술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훌륭한 기술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분석가들은 이 회사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약속과 압박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SK바이오팜을 보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1년 목표 주가를 평균 14만 6,433원으로 제시하면서 약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 긍정적이네요.
네, 향후 3년간 매출은 연평균 26%, 영업이익은 무려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더군요. RMPT라는 새로운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반면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성과는 분명한데 고평가 논란이 있다고요? 네, 주가 장부가치 비율, 즉 PBR이 61.8배에 달합니다. 61.8배요? 이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6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라서요. 동종업계 평균인 3.9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죠. 아,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1년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39%가량 낮은 12만 4,500원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기술 이전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약속이 주가에 이미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압박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약속과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압박. 이 상반된 평가가 바로 바이오 투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JPMHC는 결국 이 약속의 가치가 압박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하는 시험대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대는 JPMHC에 참가하는 기업들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컨퍼런스 밖에서도 K바이오의 중요한 흐름들이 보입니다. 아, MASH, 즉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시장 말씀이시군요. 네, 전 세계 2억 5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거대 시장이라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은 공룡 기업들이 비만 치료자를 앞세워서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고 있죠. 바로 그 전쟁터에 D&D 파마텍이 도전장을 내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DD01이 임상 2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12주 치료만으로 환자의 75.8%가 간지방을 30% 이상 줄였고 절반에 가까운 48.5%는 아예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와, 12주 만에요? 네, 이건 기존 약물들이 더 오랜 기간 치료해야 얻을 수 있었던 결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신약 개발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 바로 메디컬 에스테틱입니다. 여기서는 휴젤의 성공이 단연 돋보이네요. 그렇죠. 보툴리눔 툭신 레티보랑 필러 제품으로 2025년 상반기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휴젤의 성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글로벌 영토 확장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이 세계 3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모두 허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유일한 한국 기업이거든요. 아, 유일한 한국 기업이요? 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잘 파는 걸 넘어서 까다로운 각국 규제 당국을 모두 통과할 만큼의 품질과 데이터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K-뷰티의 위상을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 전문 의약품 영역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JPMH를 통해 본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 패스트 폴로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ADC, 이중항체,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각자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무기로 세계 시장의 룰을 만드는 혁신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항남, 메쉬, 에스테틱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에서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크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죠. 하지만 그만큼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은 이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압박일 겁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JP 모건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절에는 혁신 기업들이 비교적 초기에 상장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유망한 기업들이 거대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으면서 비상장 상태로 훨씬 더 오래, 더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거대 기업이 된 후에야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네요. 초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들이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예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진 유망한 한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이들의 기술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2026년 바이오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